자,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경제 영토란 말을 써요. 지경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지오이코노미칼. 중요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특히 군사작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경제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그 전에 흉노군들이 그냥 갔습니까? 다 경제적 목적 때문에 그렇지.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광개토대왕의 군사작전은 또는 국가발전정책은 경제 영토란 말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리 허브예요. 물리란 것이 뭐겠습니까? 상업활동을 얘기하는데 고구려 국가 내부에서의 물리망도 중요하지만 무역 아니겠습니까? 무역.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무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무역 아닙니까? 그러면 고구려는 무역활동이 없었습니까? 제가 고조선하면서 무역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역활동이 활발했는데요. 특히 고구려가 활발했죠. 여러분들 통일신라만 아는 거예요. 고구려가 얼마나 이 무역 활발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경제 영토를 확대하고 물리 허브를 장악하자는 거죠. 그래서 경제 영토를 쭉 보니까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제가 물, 나무, 모피, 향료, 돌 등등 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무역 품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거론한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다 공인되어 있던 유명한 무역품들인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당연히 나무, 모피, 향료, 돌무역이 있었죠. 학자들이 연구를 안 했고 얘기를 안 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이지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걸 다 한 분들이에요. 자, 또 이거죠. 철, 황금, 은, 소금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것들. 철, 황금.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려요.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다큐멘터리 만들어졌고 저도 거기 참여했습니다마는 신라가 황금의 나라를 그러는데요. 신라에서 황금 관련 유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금의 나라는 아니죠. 지금 하나의 가설로 제기된 것이 사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걸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고구려야말로 황금의 나라죠. 그건 사료가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지금 지질학에서도 이미 다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한말 때 서양인들 특히 미국인들이 집중한 게 뭡니까? 노다지, 노타치, 바로 금강이죠. 원조선시대부터 황금이 많았습니다. 어디?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서북부 지역, 그리고 바로 만주 일대인 거죠. 그래서 북한의 연구 성과를 보면은 산지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역 품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황금이. 얼마나 고구려가 황금의 나라인데. 그리고 철의 문제가 있죠. 가장 중요한 철. 고대사에서 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건국시나 영웅시나 이건 전부 다 철을 다루는 야장에 관한 이야기지.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석탈의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철의 나라죠.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려요. 요즘에 가야가 현 정권에 들어서 가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가야다, 신라다, 다 철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철의 나라 맞습니다. 백제도 철이 많이 해요. 특히 서산 일대에서 철이 많이 발견되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철의 나라가 어디일까? 당연히 고구려죠. 그건 당연히 고구려가 철의 나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산지, 그 다음에 고구려의 재련술, 이건 전부 다 성분 분석이 끝났죠. 특히 북한에 의해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을 통해서 군수산업이 발달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무기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고대사에서 철이 그렇게 중요했었다면은 동아시아에서 철이란 것은 곧 현재 미들이스트, 중동 지방의 유전과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제 말이 맞죠? 그렇다면은 누가 동아시아의 유전지대를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이 결정되잖아요.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철 생산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여기입니다. 요동성, 안시성, 백암성, 건안성 주변 일대가 요동지방이 바로 최고의 철 생산지인 거죠. 일본인들은 만주국 시절 때 바로 안산 제철소, 즉 안산시 자체를 전부 다 철광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산시 자체를. 그게 어딥니까?
바로 안성, 그리고 건안성 이런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걸 장악한 거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서북 방향에서 내려오는 유목민족들, 서남 방향에서 북동진하는 중국 화북 세력들, 그리고 고구려 또는 발해가 싸우는 전투 지역이 어딥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세계 힘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여기를 장악해야만 돼요. 그리고 지경학적으로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철 생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를 놓고 계속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선 때도 이미 요하 섰죠. 고구려도 때때로 요하를 넘어가지만 또 이 지역에서는 선비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브랜치일 수도 있는 선비족들이 장악하는데요. 그런데 광개토장이 404년에 완벽하게 요하 이동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하 전선은 광개토장이 안정적으로 구축한 거고, 밑에 바다로 내려간 장상군도부터 전부 다 광개토장 때 장악하게 되니까 고구려는 이때부터 완벽하게 강력한 경제 영토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은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철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고구려가 있고 그들은 테크놀로지가 매우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났다는 것은 바로 화학이 발달한 것이고 화공이 발달한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신뢰들은 중국, 특히 북한에 의해서 다 분석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는 탄소 함유량의 측정치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러면 당시 고구려는 관념적으로 싸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발달했고, 오늘날의 반도체 산업처럼 기술력이 뛰어났고 산업이 골고루 발달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철이 있고 기술력이 있으면 온갖 분야에서 산업이 발달한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농사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나 농사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는 참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 보면은. 중국 영화를 보면은 광개토장 시대, 아니면 그 훨씬 이전 시대 때 상황을 그리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건도 팔고 서로가 주고받고 무기도 만들고 엄청난데, 우리나라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시기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보면은 몇 사람이 와가지고 시대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보들. 전 그럼 못 써요. 그래서 무기들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 무기의 종류에 관해서는 북한에서는 다 분석이 끝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거나 제 책을 보거나 하면 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여러분 아마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전부 다. 이 화살촉이 제가 구해온 것들이죠. 제가 직접 답사할 때도 캐는 거죠. 자, 보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어디가 화살촉에 당하겠니?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가 화살촉이에요. 이건 군마 살상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갈라졌고 여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박히게 되면 살을 짜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보다는 말 살상용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게 각각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모양의 형태가 다른 겁니다. 당연히 얼마나 이게 단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찍은 건데, 그만큼 고구려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효용성을 가진 무기도 개발했다 할 수가 있죠. 이게 간단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 탱크 뭐 등등 여러 가지 무기의 우수성을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이런 것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거고, 어떤 성능된 개량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만화 영화식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치밀한 두뇌 조산인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분의 아이디어와 함께 제가 그걸 여기다 적용한 건데요. 이거 보게 되면은 이게 다 곰이 파져 있어요. 곰이 파진 이유는 뭘까?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당연히 잘 돌아갈 수 있게, 회전하게, 또 한 가지는 박혔을 때 뺄 수가 있게, 이런 거죠.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든 것이 고구려의 이런 무기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조품이에요. 중국인들이 만든 모조품인데, 중국인들이 만리장성의 종점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들 말은 호산장성, 우리 고구려의 박작성, 남들이 안 가는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고구려의 오해분 사오미에 그려진 이렇게 수레바퀴 신. 자, 이게 그 유명한
대마천이지 않습니까? 고구려 기마군단. 이거는 제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은 고구려의 무장력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 당시 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장력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이 말 머리부터 시작해서 말꼬리 장식품까지도 철로 장식된, 그리고 이렇게 민을 갑옷,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바로 고구려인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그래서 중국의 5세대 감독들은 중국문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전시대의 사극을 만들 때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중국 문화가 뛰어난 것을 왜곡시켜서라도 선전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돈이 없나? 그렇지는 않죠. 다른 데 돈을 쓰는 거죠. 중국 5세대 감독들의 사극, 중화주의에 철저히 입각한 중국의 사극, 이것과 우리 영화? 안시성도 제가 봤어요. 왜냐면 제가 VIP 특강을 했거든요. 개봉되기 전에. 근데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영화인들의 예술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제가 제 분야 외에는 다른 건 잘 모르니까 남의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그들도 똑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바로 그게 있다는 겁니다. 비전문가인데도 전문가인 척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추어예요. 모르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삼실청이죠. 보면은 이렇게 두 사람이 마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창이에요. 장창이죠. 이렇게 장창을 마상에서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싸움할 수 있는 것이 고구려인들의 말과 갑옷이에요. 이게 쉬운 거 같습니까? 안 그래요. 중국 영화를 보세요. 이건 철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철편을 이렇게 이어서 만든 거고요. 15세기까지도 유럽의 중세까지도 기사들은 이렇게 못 만듭니다. 통짜 갑옷이지.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단순한 창이에요. 아니면 내리친 토라든가. 우리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이 오더라도 튀겨나갈 확률이 크게 만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론을 발전시켜요. 물리학에서 말한 불확실성, 이런 이론까지 적용해가면서 우수성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는 좀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더 진지하게. 제가 일반인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고구려에 대해서 특별히 발언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도 연구하고 공부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 양반, 목을 친 것이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고구려에서는 실물로 안 남아있는데 다행히 한반도 남쪽에서 신라라든가 또는 가야 지역에서 이렇게 마면, 말투구라든가 갑옷의 편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는 임진강변에 있는 몇몇 강변 방어 체제에서 이런 철편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가야에서 발견된 겁니다. 하만, 철정. 자, 이건 제가 만주 지역에서 말 타고 초기에 연습할 때 장면인데요. 말 타고 내려온 겁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말 편자를 박지 않습니까? 말 편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왜 그냥 얘기해 놓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에 편자가 중요하고요. 이때 제가 제 말에 편자를 박는 건데요.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탔냐면 새로 이 편자를 받았는데 끝날 때쯤엔 말이 편자가 빠져가지고 쩔룩쩔룩 된 것이 영상에 잡혀요. 제가 그냥 막 하루 종일 타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겁니다. 고구려 때, 특히 문자명왕 때인데요. 마철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철교육. 마철은 말과 철을 교환하는 무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마철 무역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실위예요. 시리는 선비족의 나중에 시리란 명초로 여러 브랜치가 나고 시리 부족 중에서 몽골 시리가 몽골이거든요. 그런데 시리와 교류할 때 그 사람들이 말을 보내고 고구려는 철을 보내는 마철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왜 그들에게 이 철이 필요할까? 잠깐 이걸 느낀 거예요. 아,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등자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나무래도. 그런데 이 편자는 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편자가 없으면 말을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에게 얼마나 편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철이 그렇게 수출이 됐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알타이 살록에 가서 뭔가 조사를 할 때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은 마을 대문에다가 전부 다 편자를 박아놨더라고요. 편자. 진짜입니다. 우리 문패 대신에 그 사람 편자를 전부 다 못을 박아놨어요. 집집마다. 그만큼 기마문화 집단들에게 편자는 중요한 것이고 편자는 철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런 양질의 철을 바로 이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수출품이죠. 이건 대장장이 마철 우영 보이시죠? 이렇게 무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이건 제 연구가 아니라 선학대 연구를 제가 차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재해석했지만 이렇게 철을 수출해가지고 말을 모피를 수입한 다음에 엽채가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남쪽에 있었던 송나라에게 남쪽에는 송, 제, 양, 진 이런 나라들이 계속됐잖아요. 백제 일본과 연관된 곳이 송나라예요. 그리고 동성과 연관된 것이 남제인데요. 문융왕과 연관된 곳이 양나라고요. 그런데 439년에 송나라에게 장성이 800필의 말을 수출을 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800필의 말을 수출하는가. 그러니까 분성시킨 대규모의 선단이 압록강하구 또는 대동강을 출항해가지고 조금 이따 항로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쭉 오늘날의 전 남경까지 간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구려 선단들이 황해를 사단해가지고 내려와서 양장하구에 들어온다면은 딱 상해 들어가면서 동방명주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쭉 접근해 들어가면서 조계지를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남경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800필의 말을 실은 대선단이라면 고구려의 조선 능력, 항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스페셜팀이랑 같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완도에 가서 장보고 드라마를 촬영했던 배를 가지고 살아있는 말을 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에 대한 많은 한계를 지적하지만 본질 말고 기술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마군단을 얘기할 정도로 많은 말을 싣고 일본 열도로 건너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몇 마리 말을 싣고 간 거예요. 그것도 배 함께 뗏목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뗏목설, 카타메론형이죠. 그것도 두 개를 연결시킨 쌍동선설, 그 다음에 일부 배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82년도, 3년도 일본 열도로 뗏목으로 항해할 때 저를 초청해준 일본의 어업 인류학자는 뗏목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만큼 고구려인들은 얼마나 뛰어났는가. 이거 사료에 나오는 겁니다. 439년에 보면은 장성이 800필의 마을을 보내는데 조금 전에 보신 사진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을 때 고구려인들은 이렇게 남쪽으로 800필의 군수물자를 파견하는 거죠. 이걸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용납할 수가 없죠. 고구려는 이미 오나라 때 선공과도 무역을 하지만 이거 어려운 거죠. 고구려인들이 이걸 한 거예요. 실제로 장수왕 때, 올 때 문자명왕 때 두 번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고구려 사신단이 여기서 납포됩니다. 또 한 번에는 남제에서 보낸 사신단이 납포됩니다. 북이가 해상에서 이걸 납포하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 때 얼마나 이렇게 해양 외교, 해양 무역이 중요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서 그만큼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발전기의 항로도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오고 장수대왕 때 더 오고 더 해가지고 이런 항로 개설이 되니까 고구려는 물류망,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자명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자명왕 때도 엄청난 무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북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매해 황금 200근, 은 400근씩을 보냈는데 이해부터 그 배에 달하였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과 은을 당시 북위에게 보낸 건데 그들은 사례에서 그것을 조공의 형식으로 기록했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역 수출품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반대급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가 당연히 황금의 나라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기록입니까? 주로 중국 기록에 근거한 건데 정사에.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그 당시 때 광개토당이 6개 전략 요청지를 했구나. 이거를 제가 쉽게 표현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5+1. 자, 대련 경제특구. 잘 아시잖아요. 대련 경제특구. 두 번째, 압록강하고 경제특구. 그래서 여기는 위화도라든가 황금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특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김정일이가 그 당시 때 바로 이 경제특구를 주장했다가 여기 참여했던 양빈이라는 홍콩계 기업인이 결국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범경기만 해안특별구죠. 제 용어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경제특구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에서
당진까지도 특화된 거죠. 황해 특구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해 삼척 경제특구 예정지. 이거 옛날 필름인데요. 옛날 자료인데 당연히 여기 경제특구죠. 그리고 여기가 도망하고 경제특구죠. 소삼각 그리고 대삼각. 그래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이죠. 이 세 개가 합치는 새로운 것이 바로 여기고요. 중국이 추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적도 그렇고 중국의 함대가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추진하는 거죠. 이제 동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 해군이 동해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진항 부두 건설에 중국이 참여했잖아요. 50년간 조치했죠. 일부는. 이거는 단순한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중국 해군의 진출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역시 죄책이 맞았어요. 그래서 동북진흥계획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주장했을 때와 세월이 지났잖아요.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이거예요. 그래서 5+알파가 바로 이겁니다. 광개토대항 때 이렇게 이런 지역을 공략해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만들었고 두만강 하구 방천항에 가니까 예전에 여기는 발해 동경성이었었죠. 그리고 방천항이에요. 보니까 이게 두만강이고 이게 북조선, 조선과 러시아의 우위 다리고요. 여기가 두만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20여 킬로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중국은 두만하고로 진출할 수가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상호협력 내지는 묵인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낮은 선봉지구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국가 전략이죠. 우리 미래를 사업가들이나 경제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전체가 같이 참여되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면 그건 나중에 큰 평가받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저것이 장길도, 장치투 전략이죠. 장춘, 길림, 도문. 그래서 여기가 중국이 구상하는 이런 것이고 이것이 그려진 다음에 더 확장된 것이 1대1로 전략의 확장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중요시기인데 이런 지역을 고려 광개토대왕이 이미 간파하고 이 지역에 진출해서 장악했다는 것.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우리는 이런 지역에 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하다못해 미국도 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국가발전 전략을 찾는데 우리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 주제가 그겁니다. 자, 이 사람 조선족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조선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선족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한민족과 조선족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후예이고 우리가 피를 나눴고 특히 일본은 우리 독립전쟁에 참여한 분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지만 한편으로선 우리는 또 다른 측면도 같이 봐야 되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넣었어요. 여기 그림 찍은 거예요. 자, 이제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험이 온 세상에 떨쳤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생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온갖 곡식이 가득 익었다. 무엇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광개토 태양의 중국의 사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안, 그리고 상공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담덕, 덕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개토 태양은 숙명적으로 나라의 국가의 발전과 그리고 백성들의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서 태어난 임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의 심장 역할인데요.